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11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 시행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황은 금리 인하 요건을 갖췄지만 집값 상승으로 가팔라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문훈련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경력을 후봉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환화 보호자들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들어 행정기관이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2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인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 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29,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한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미경입니다. 부여의 다가구 주택에서 제기된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충남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부여경찰서가 아닌 충남경찰청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여의 한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지난 4월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부여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사흘 뒤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사흘 뒤인 오는 25일에 예정됐던 여야 당대표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여야가 회담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민주당 측은 중대본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이 대표가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 자가 격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 등도 연기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노출된 당내 불협화음을 추스리는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었는데 역시 미뤄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어제 오후 실무회동을 비공개로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중계라고 하는 형식도 있지만 의제 있지 않습니까? 의제. 그들이 제기하는 의제에서 진전된 논의가 가능한 의제가 실무회담을 통해서 합의되느냐가 핵심인 거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회담은 다음 주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놓고 조율 중인데 의제 중 하나로 예상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도록 양당이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유행이 주춤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는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당직 병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진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20개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지난주 입원 환자 수는 1,444명으로 한 주 전 1,366명보다 5.7% 늘었습니다. 전주 대비 코로나19 환자 증가율이 지난달 넷째 주 109.7%, 이달 첫째 주 85.7%, 이달 둘째 주 55.2%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 큰 폭으로 꺾인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올 여름 코로나19 환자 수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이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약 35만 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그러면서 우려했던 치료제 공급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보해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26만 2천 명분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는 17만 7천 명분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는 중증, 경증 환자가 모두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부하된 응급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는 지방의료원 발열 클리닉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분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행정기관이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보 처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현장을 방문한 환경부 장관의 차량을 손팻말을 든 환경단체가 막아섭니다.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입장문 전달을 시도한 건데 환경부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3분여 만에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에 전달된 건 경찰의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저희 같은 환경운동가들, 시민들이 장관에게 어떤 의사를 전할 때마다 벌금을 매겨서 입을 틀어 막을 것인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업 설명회장에 난입한 환경단체가 대전시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6개월간 진행된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뒤집은 데 대한 항의였는데 정식 재판까지 간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 판결로 재판부가 공동체의 공적 현안에 관한 문제 제기라며 공익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딴 고소고발에 시민단체들이 비겁한 재갈 물리기를 멈추라며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이런 것조차 형사처벌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껍데기만 남고 오로지 권력 호의를 위해 오용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마찰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이 선관위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 회계 신고까지 한 사안으로 이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유권 해석을 내린 선관위가 책임질 일이라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갑을 지역구로 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를 빌리면서 권리금으로 건넨 4천만 원의 위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고발된 인원은 김 의원을 비롯해 당시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 전 임차인 A씨 등 4명,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비롯해 모두 8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유권 해석을 거친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에 문의하고 선관위에서 오케이해서 그 다음날 집행을 했잖아요. 불법적인 자금 거래였다면 이건 선관위에 문의하고 또 선관위에 회계 신고까지 하고 이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선관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세종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 의원 측은 선관위에 대한 고발과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로 만든 폭발물이 터지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폭발물을 놓고 간 70대 남성은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자수했는데 해당 병원의 환자였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치과병원 환자 대기실. 소파는 옆으로 넘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재가 뜯겨져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창문 블라인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누군가 병원 출입문 안쪽에 놓고 간 상자가 폭발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치과 의료진과 같은 건물 한방병원 환자 등 100여 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폭발음은 좀 약하게 2번 정도 들렸고요. 세 번째 폭발음이 좀 크게 들리고 이제 3층 천장이 저희 쪽으로는 바닥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닥이 좀 이렇게 울리는. 폭발한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부탄가스 4개, 인화물질을 이용해 만든 폭발물이었습니다. 폭발물 상자를 놓고 간 건 78살 김모 씨.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폭발물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 건물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치과병원에 다니던 환자였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니까 그 출입문 안쪽에 두고 갔습니다. 병원을 이용한 적은 있는데 그 치료 과정에 불만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사들의 이직이 잦아서 환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나서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살 배기 이 어린이는 지난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동안 담당 치료사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치료사들이 연달아 퇴사했기 때문인데 새 치료사가 채용될 때까지 길게는 3주 동안 치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잡아갈 때쯤 그 선생님이 사라지시고 다른 분이 오기까지 또 기간이 있다가 또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신뢰 형성이 중요한 어린이 재활치료에서 담당 치료사가 계속 바뀌고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자 보다 못한 환자 보호자들이 운영 책임기관인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병원이 개원할 때 채용된 직원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퇴사했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80%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개원 당시부터 경력 인정 등 각종 처우와 관련된 마찰이 해결되지 않고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공고에서 계약직 경력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하게 배신을 당했고. 병원 측은 올해까지 100억 가까운 누적 적자에 지방비로 운영되는 병원 특성상 당장 처우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비로 100% 충당을 하다 보니 당장 저희가 많은 부분 수용하기 어려워서 매년 협의하에 수용할 부분을 정해서.
어렵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됐지만 이름에 걸맞는 치료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앞서 본 이연경 기자의 리포트 내용,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역본부 이상호 사무국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보건의료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자체 노조가 이제 성명을 내는 경우는 많은데 보호자들이 성명을 낸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이것이 성명을 낸 배경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 처우가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네. 계속 직원들이 떠나고 바뀌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보호자분들이 왜 병원이 이렇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올해 이제 좀 이것 상황들을 바꿔보고자 네, 이렇게 네. 다각도로 노력하는 중에 보호자분들이 열악한 그 근무 조건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네. 이건 아니다. 그럼 네. 우리가 도와줄 방법, 우리가 나서서 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을 네. 하시면서 성명서를 자발적으로 좀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치료사,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바뀌면 사실 이게 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겠죠. 맞습니다. 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바뀌어도 어떤 진료하는 거에 있어서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네. 아이들은 낯을 좀 많이 가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계속 선생님들이 바뀌고 또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네. 근본 이유가 이제 비정규직들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시라든가 시 산하기관에서도 사실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대전시 산하의 기관들도 네.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이것은 차별이다, 네. 명백한 차별이다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저희가 작년 말에 12월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 6월에 결론이 났고 네. 이건 차별이 맞다. 네. 그리고 8월 5일에 대전시로 이걸 시정을 해서 보고를 네. 해라. 3개월 이내에 답변해라라고 지금 송부가 된 상황입니다. 병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병원은 의료 기사들은 애초에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20대에 보통은 계약직을 전전하고요. 네. 예. 그 정규직으로 들어간 것, 그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네. 20대, 30대 초반의 의료기사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문제는 대전시가 애초에 네. 그 구인을 했을 때 네.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계약직을 인정하지 않겠다, 네. 뭐 정규직만 인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입사를 했는데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네. 이게 뭐지 하고 알게 됐고 그러면서 현재 한 90여 분 정도 정원 속에서 네. 한 20명 정도 이미 퇴사를 했고 네. 현재도 퇴사하는 분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 한 80 남아 있는 분들 중에 80% 정도가 네. 퇴사의 생각이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20%가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의 80%가 이직을 고민한다고 하면 사실상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타지에서 네. 꿈을 안고 왔어요. 네, 그리고 네. 아이들을 치료한다고 하는 아주 그 큰 뜻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런데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네. 그나마 이제 지금 1년이 좀 지났고요. 내년 네. 5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네. 2년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을 2년 정도 하잖아요. 네. 2년의 전세 계약을 하고 타지에 왔던 네. 수많은 경력직들이 내년 5월, 지금 저희는 골든타임을 그때까지 보고 있고 네. 올해 이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병원은 기능이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좀 예측됩니다. 인권위에서 차별 권고 시정도 내렸고 뭐 병원이 어떤 계약직들의 채용 형태를 모를 리도 없는 거고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 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대전시 부시장, 행정부시장이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답변이
인근 관련 교섭 관련은 병원이 할 부분이 대전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게 그 공식 공문회의 답변이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병원 관계자하고 이렇게 교섭이라고 하는 협상을 해보면 네. 아주 작은 부분까지 대전시의 허락이 없이는 네. 움직이지 못하는 재량이 없는 상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대전시가 뒤에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말 그대로 공공병원이잖아요. 뭐 어떻게 네네. 보면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한 병원입니다. 네, 뭐 적자를 맞습니다. 봐야 하고요. 네. 자, 그렇지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자 폭이 너무 커져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나 시의 지원이 뭐 필수 불가결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주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를 챙겨달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건 맞는 말입니다. 네. 그거에 동의하고요. 이제 가까운 청주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이 대전시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병원으로 세워져 있지만 네. 전국 곳곳에 지금 센터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청주 같은 경우 청주의료원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센터라고 하는 건 병원보다 하위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센터는 의료원 임금 체계로 의료원 처우를 그대로 의료원 직원으로서 그 센터를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병원은 현재 아무것도 없이 네. 기본급이 초봉이 한 195만 원여가 됩니다. 그게 뭐 네. 가족 수당 정도가 있는데 네.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직으로 왔는데 비정규직 그 계약직 정력이 인정 안 되고 그래서 네. 떠나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방치가 된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 이 어린이 재활 이 생태계가 네. 제대로 가동되기는 어려울 거다. 시작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네.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네. 가야 된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청주 같은 경우에 센터로 건립됐을 때 여기는 국가가 그 80%까지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근데 네. 대전시는 건립 비용에서만 그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았죠. 일절 지원하지 네. 않습니다. 근데 병원도 지원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무총장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져 지금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연 3.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해 사상 최장기간 금리 동결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한은은 물가가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고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근 가팔라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며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 등을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도 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 전망치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내다보며 지난 5월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던 1분기 성장률엔 일시적인 요인이 컸다면서 이를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특히 대청댐과 팔당댐 주변이 큰 수혜지로 꼽히는데요. 개발 움직임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기존 건축물을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음식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노레일 조성과 청소년 수련원 설립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충북에선 대청호, 특히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꼽힙니다.
충청북도는 올 연말부터 청남대에서 간편식 위주 음식점을 운영하고 내년 5월까지 주차장과 제1전망대를 잇는 40인승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그런 걸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과 함께 건축물 신축 등 다른 제한 규정도 완화되길 기대합니다. 같이 살고 싶어도 건물을 못 지니까 인구도 안 늘고 소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개발로 인한 오폐수 배출 등 환경 훼손과 식수원 오염을 우려합니다. 도리어 행정에서 앞장서 갖고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 수많은 개발 요구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런 게 가장 큰 우려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놓고 침체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지난 주말 한화 이글스가 인천 원정 경기에서 스윕승을 거두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불씨를 키웠습니다. 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던 가을 야구가 어제 진행됐던 NC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다시금 한 발짝 멀어졌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가을 야구 진출, 과연 이번 시즌에 실현될 수 있을지 여정권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NC와의 경기에서 1군 경험이 전무했던 이 김도빈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SSG와의 한 경기 반차만을 앞뒀던 상황인 만큼 좀 파격적인 이 라인업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 경기 어떻게 관전하셨습니까? 사실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어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문 감독이 데뷔 첫 선발로 나서는 신인이거든요. 네. 김도빈 선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아마도 조금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예요. 네. 대체 선발이 나와야 되는 경기였고 사실 우천이 될 법한 그런 날씨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도빈 선수를 투입한 것은 한 3회 정도만 막아주면 성공이다. 그러면 분명히 시즌 막판에 좋은 불펜 자원을 얻는다는 계산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김도빈 선수가 1회에 무너지면서 네. 승기를 넘겨줬고요. 그리고 이어나온 불펜 투수들이 좋은 수비를 해줬지만 경기를 내주는 그런 아쉬운 경기가 됐었고 사실 어제 NC 같은 경우도 대체 선발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김도빈 선수를 투입한 거에 대한 무리수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청주구장의 특성상 네. 장타가 나와야 되는 경기인데 어제 NC의 김영준 선수가 3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승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이글스가 4연승에서 마감한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죠. 네, 이 시즌 중반에 갑작스럽게 김경문 감독으로 교체가 되면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 흐름이 이렇다 할 만한 경기 흐름이 없었는데 8월 한 달간 진행된 경기를 살펴보면은 6할의 승률을 보이면서 좋은 경기를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거든요. 후반기 그렇다면은 이 한화 이글스의 경기력 어떻게 기대하고 또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하나이글스가 김경문 감독 체제에서 5할 승률을 꾸준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승과 패,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8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연패를 당하면서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5까지 빠지는 그러면서 가을 야구는 이제 멀어졌구나. 그렇게 많은 팬들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스러운 7연승이 나오면서 반등이 됐고 다시 마이너스 8로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5위를 달리고 있는 SS 랜더스 전에서 3연승을 하면서 마이너스 8의 벽을 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을 야구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지금 승률도 충분히 5위권 싸움이 가능한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로 5위, 현재 SSG와의 경기 승차가 2.5 경기 차로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30여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가을 야구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스트 시즌을 향한 팬들의 간절함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전략이나 상황이 더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나이글스가 지금 29경기, 오늘 경기 포함해서 29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롯데자이언츠하고 8경기가 남았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하나이글스 바로 밑에 8위를 달리고 있단 그렇군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의 이 8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하나이글스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선발진도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김경문 감독이 새롭게 구성한 불펜진이 워낙 좋습니다. 박상원, 김서현, 한승혁 그리고 하나이글스의 새로운 수호신 주연상 선수가 마무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수진이 굉장히 지금 안정화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치홍이라든가 최은성, FA로 영입한 선수들 그리고 노시환, 김태현 이렇게 토종 선수들로 구성된 중심 타선이 또 굉장히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페이스가 좀 떨어졌던 요나단 페라자 이 외국인 타자가 1번에 배치되면서 다시 홈런포를 가동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투타의 조화가 지금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반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돼 있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김경문 감독과 양승관 수석 코치, 양상문 투수 코치 이 세 명의 베테랑 지도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29경기 잔여 경기에서 분명히 녹아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수 교체라든가 어떤 선수를 어떤 상황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지는 경험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경문 감독의 관록이 나머지 29경기에서 충분히 펼쳐 보여질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이글스가 가을 야구로 가는 보증 수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경기를 비롯해서 주말에도 경기가 있더라고요. 이 경기를 잘 치러야지 또 우리가 가을 야구 시즌으로 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휴일에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 중이던 90대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지인들과 식사 중이던 한 군인이 노인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1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김예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말 저녁 공주의 한 식당.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9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갑니다. 가족들이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던 그 순간 근처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이 알아채고 손짓으로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급히 뛰어간 한 남성.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긴박했던 10여 분이 흐르고 소방대원이 도착하자 그제서야 남성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식사를 하시는 중간에 저기서 갑자기 뛰어왔어요. 숨을 쉬는 거 확인하고 한 분은 심폐소생술을 했죠. 노인의 목숨을 구한 주인공은 20년 가까이 군복무 중인 육군 백성현 중령.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모임 중이었던 백중령은 평소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쓰일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할머니께서 다시 호흡을 되찾아 주셔서 사실 그게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백중령의 신속한 대처로 겨우 4분 남짓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킨 덕에 노인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너무 허망하게 그렇게 될 뻔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은인이죠. 그러나 백중령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고 빨리 살아나셔야 될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스키 선수와 코치 등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는 지금이 겨울인데요.
이곳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량 2대가 심하게 부서진 채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SUV 차량은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또 다른 차량은 지붕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오후 뉴질랜드 아우라키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는 사고 차량 중 한 대 한국의 스키 국가대표팀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 모두 한국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윈터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현지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 경찰이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도로는 지난해 4월에도 차량 충돌 사고로 3명이 숨진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스키협회는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협회 측은 일단 이들이 국가대표가 아닌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며 사망자 중 2명이 선수, 1명은 코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 공식 훈련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6월부터 8월까지가 겨울이어서 동계 스포츠 전지훈련지 등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외교부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현지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해마다 절기 처서를 기점으로 더위에 힘이 빠지고 부쩍 선선해지는데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이 비가 그치더라도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과 세종 25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대전이 32도, 공주와 논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이 24도, 태안 26도, 한낮에 아산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25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부여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 시간대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모레 충남 남부 내륙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